아, 원장님, 약을 먹였는데도 노인네가 쌩쌩하다니까요? 더 센 걸로 지어주세요. 완전히 넋이 나가서 침 질질 흘리게요. 돈은 땅 팔리면 2배로 드린다니까. 이번 주 내로 입원 못 시키면 우리 다 죽어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리.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낡은 패딩 점퍼,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있다. 수레 위에는 박스와 신문 뭉치가 위태롭게 쌓여 있다. 그녀는 금순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거나 피해서 지나간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무릉덩이를 밟고 지나가며 금순에게 흙탕물을 튀긴다. 금순 묵묵히 옷을 털어내고 다시 수레를 끈다. 아, 원장님, 약을 먹였는데도 노인네가 쌩쌩하다니까요? 더 센 걸로 지어주세요. 완전히 넋이 나가서 침 질질 흘리게요. 돈은 땅 팔리면 2배로 드린다니까. 이번 주 내로 입원 못 시키면 우리 다 죽어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다. 내 낡은 패딩 점퍼에 묻은 얼룩, 굽이 달아빠진 운동화, 그리고 내 뒤를 따르는 이 냄새나는 종이 뭉치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도시의 미간을 해치는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다. 나를 보고 혀를 차는 저 젊은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읽는다.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지만 괜찮다. 그들의 경멸이 내 통장의 숫자를 줄어들게 하진 않으니까. 도어락도 없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금순. 금순의 방은 검소하다 못해 초라하다. 한쪽에 쌓인 라면, 박스와 낡은 이불. 하지만 금순은 익숙한 듯 장판 밑을 들추고 바닥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연다. 다이얼을 돌리는 손놀림이 매우 빠르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통장 하나가 놓여 있다. 통장을 펼쳐 잔액을 확인해 본다. 이 돈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은 돈에 남편이 남긴 유산, 그리고 운 좋게 터진 땅 보상금까지.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쓰기만 해도 남는다. 그런데 왜 이러고 사냐고?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날파리들이 무서워서다.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사람의 눈빛은 변한다. 심지어 내 핏줄조차도. 그래서 나는 오늘도 가난을 연기한다. 이 낡은 단칸방이 내겐 가장 안전한 벙커다. 다시 폐지를 줍는 일상. 오늘은 유난히 짐이 많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금순의 수레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한다. 아이쿠. 하는 사이 수레가 기우뚱하더니 쌓아 올린 박스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도로 한복판에 쏟아진 박스들.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댄다. 아, 할머니! 조심 좀 하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소리친다. 금수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박스를 줍는다. 늙은 허리가 욱신거린다. 그때 누군가의 투박한 손이 금순이 놓친 박스를 집어든다. 경비복을 입은 중년 남성 태수다. 어르신,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거들겠습니다. 비켜주세요. 위험합니다. 태수는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더니 놀랄 만큼 능숙한 솜씨로 흩어진 박스를 정리해 다시 수레에 싣는다. 그리고는 무거운 수레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준다. 언덕을 다 올라온 두 사람. 금수는 숨을 고르고 태수는 이마에 땀을 닦는다. 금순이 태수를 빤히 쳐다본다. 보통의 사람들과 눈빛이 다르다. 짜증이나 동정이 아닌 그저 사람에 대한 예의가 담긴 눈. 이제 내리막길이니 조심해서 가십시오. 끈을 좀 더 단단히 매셔야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은 거 알아서 뭐 하게요. 늙은이가 밥심으로 사는 거지. 고맙소.
경비 양반 바쁠 텐데. 태수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구겨진 사탕 2알을 꺼내 금순에게 건네며 당 떨어지면 어지럽습니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태수가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자신의 근무지로 뛰어 내려간다. 금수는 손에 들린 싸구려 박하사탕 2알을 내려다본다. 자신에게 고작 사탕 2알을 쥐어준 남자. 참 별난 사람이다. 다들 더럽다고 피하는 내 손에 사탕을 쥐어주는 남자라니. 내 통장에 찍힌 영의 개수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는 그저 내가 넘어진 노인이라서 도와주었다. 오랜만이었다.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난 건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다. 번듯해 보이는 병원 건물이지만 원장실 안의 공기는 무겁다. 금순의 하나뿐인 아들 준혁이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과 세금 고지서를 보며 마른 세수를 하고 있다. 의사 가운은 입었지만 눈밑이 퀭하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원장님, 의료기기 리스 업체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요. 이번 달까지 입금 안 되면 기계 회수해 간다고. 준혁이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는다. 알았다고 해. 내가 도망가? 준다니까 왜들 난리야 정말.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좀. 화면에는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다. 화려한 명품백과 보석으로 치장한 며느리 지은이다. 화려한 겉모습과 다르게 그녀의 표정은 초조하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맞은편에 건들거리는 태도의 남자가 앉는다. 이 남자는 사채업자다. 사모님, 이자가 벌써 2달이나 밀리셨네? 병원장 사모님이 이러시면 곤란하지. 남편분 병원에 확 현수막이라도 걸어드려야 정신 차리시려나? 자, 잠깐만요. 이번에 남편이 건물 대출 연장만 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의사 사모예요. 떼먹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요. 일주일? 담보도 없이 말만 믿고는 힘들지. 뭐라도 확실한 거 하나 가져오셔. 돈 될 만한 거. 안 그러면 진짜 병원 찾아갑니다. 사채업자가 나가버리자 지은은 털썩 의자에 주저앉는다. 그녀의 눈빛이 독하게 변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희생양이라도 찾는 눈빛이다. 전봇대 뒤에 숨어 병원 입구를 지켜보는 금순. 폐지술에는 잠시 세워두었다. 퇴근하는 아들 준혁의 축 처진 어깨를 멀리서 바라본다. 금순의 눈에 안타까움과 동시에 냉철한 빛이 스친다. 내 아들 준혁. 개천에서 욕 났다는 소리 들어가며 내 등골이 휘도록 뒷바라지에서 의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공부 머리와 사는 머리는 다르더구나.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하는데 빚을 막는 손이 되어버렸다. 저 녀석은 모른다. 자신의 병원이 왜 휘청거리는지. 제 마누라가 명품 가방 사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걸 저 멍청한 놈만 모른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지은. 신호 대기 중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핸들을 내리친다. 그때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금순을 발견한다. 지은은 창문을 내리는 대신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인상을 찌푸리며 선글라스를 낀다. 아우, 쪽팔려 진짜. 동네 사람들 볼까 무섭네. 저 노인네는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잠깐, 어머님이 들고 있는 저 생명보험. 그거 만기가 언제더라? 치매 진단받으면 보험금 꽤 나오던데. 지은의 머릿속에 위험한 계획이 스쳐 지나간다. 신호가 바뀌자 지은의 외제차가 굉음을 내며 금순의 옆을 쌩하고 지나친다. 흙먼지가 금순을 덮친다. 며느리의 차가 나를 스쳐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그 눈빛.
마치 쓰레기 봉투를 보듯 하던 그 차가운 시선이 내 심장에 박힌다. 그 아이는 모를 것이다. 그 비싼 차 할부금도 지들이 사는 아파트 전세금도 결국 돌고 돌아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걸. 나는 묵묵히 흙먼지를 털어낸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으슥한 벤치. 금순이 홀로 앉아 있다. 그녀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다. 비닐을 벗기는 손이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다. 한 입 베어 무는데 밥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잘 씹히지 않는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툭툭 친다. 그때 경비실 창문이 드르륵 열리고 태수가 고개를 내민다. 어르신, 거기서 찬바람 맞으며 뭐 하십니까? 채예요. 채.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한 평 남짓한 좁은 경비실. 하지만 난로가 켜져 있어 훈훈하다. 낡은 양은 냄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 태수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쪼개 넣는다. 탁 하고 계란 하나를 깨서 넣고 숭덩숭덩 썬 대파까지 듬뿍 올린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금순의 안경에 뿌옇게 서린다. 냄비 받침을 놓고 냄비를 내려놓으며 자, 드십시다.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원래 제일 맛있는 법입니다. 김치는 없어도 단무지는 있으니까. 금순이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어 라면 국물을 후루룩 입에 넣어본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하루 종일 긴장하고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릴 것 같다. 태수는 금순의 앞접시에 계란 노른자가 덜 익은 부분을 슬쩍 덜어준다. 염치 없네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모르는 사이니까 편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맘 같지 않고 남이라고 다 남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딸내미 얼굴 못 본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라면 냄비 바닥 긁는 소리만 달그락거린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로가 된다. 금순의 시선이 태수의 책상에 머문다. 경비 일지 옆에 놓인 두꺼운 책들. 형법 개론, 민사소송법. 그리고 낡은 돋보기. 공부하시나 봐요? 경비하시기에 책들이 좀 어렵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 하셨소? 그냥 소일거리입니다. 늙어서 머리 굳지 말라고 보는 거죠. 왕년에. 비슷한 일은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빗자루 든 영감탱이죠. 금수는 태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챘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밉지가 않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는 그 눈빛이 장판 밑에 통장을 감추고 사는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어서일까. 동질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 묘한 감정이 이 좁은 경비실을 가득 채운다. 라면을 먹고 난 두 사람은 자판기 믹스 커피를 한 잔씩 들고 경비실 앞에 서 있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아까보다는 덜 춥다. 금순이 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낸다. 그리고 볼펜으로 무언가를 적는다. 2024년 12월 10일. 경비 아저씨랑 라면 먹음. 계란을 양보해 줌. 꼼꼼하시네요.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십니까? 잊어버리니까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었대요, 의사가. 치매. 초기랍니다. 가족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짐 되기 싫어서. 근데 오늘 일은 있기 싫어서 적어두는 거예요. 따뜻했으니까. 태수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 표정에는 놀라움과 연민이 스쳤지만 태수는 호들갑 떨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몸을 숙여 풀어진 금순의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어준다. 어르신.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기억해드리면 되지. 앞으로 여기 자주 오세요. 라면은 언제든 끓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끈 단단히 매세요. 세상이 미끄러우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안 넘어집니다. 태수를 내려다보는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끈을 묶어주는 투박한 손. 전 재산을 줘도 살 수 없는 진심을 오늘 받았다. 의사는 내 기억이 사라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확신한다. 이 믹스 커피의 달달한 맛과 내 발등에 닿았던 저 남자의 따뜻한 손길은 내 뇌가 아니라 내 심장이 기억할 것이라고. 어쩌면 나는 내 인생의 가장 늦은 봄날을 이제야 맞이한 건지도 모른다. 음침한 분위기의 정신과 진료실. 벽에는 치매 전문, 성년 후견인 감정 같은 문구가 적힌 액자들이 걸려 있다. 며느리 지은이 뱀 같은 눈빛의 최 원장과 마주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현금 봉투가 놓여 있다. 원장님 확실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좀 고집이 세긴 한데 정신은 아직 말짱하시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 되면 골치 아파요. 사모님, 걱정도 팔자십니다. 노인네들 정신 오락가락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선망증세라고 우기면 그만이고 제가 질문 몇 개 꼬아서 하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진단서만 나오면 재산관리 사모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소개받은 대로시네. 부탁해요. 최대한 신박한 상태로 요양원에 바로 처박아도 될 만큼. 지은이 최 원장과 면담한 며칠 뒤 아들 내외의 차 뒷좌석에 앉은 금순. 불안한 듯 창밖을 본다. 운전석엔 아들 준혁, 조수석엔 지은이 앉아 있다. 준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백미러로 어머니의 눈치를 살핀다. 어머니,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 먹고 다 낫는데요. 나 멀쩡하다니까 그러네. 돈도 없는 살림에 무슨 비싼 검사냐. 차 돌려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제 비상금 털어서 예약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며느리가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냥 좀 받아주세요. 네. 저희 엄마도 이 병원에서 검사 받고 좋아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단내가 난다.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효부 노릇을 한다. 직감이 경고등을 울린다. 이건 함정이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저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차마 내리겠다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 그래 내 새끼 마음 편하게 해주는 셈 치자고 검수는 마음을 다잡는다. 정신병원 최 원장의 진료실. 차가운 조명 아래 금순이 덩그러니 앉아 있다. 최 원장이 무심하게 차트를 넘기며 질문을 던진다. 지은과 준혁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5일 화요일이요. 인지 능력 저하가 뚜렷하시네. 날짜 감각도 없으시고.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이게 뭐로 보이세요? 사과잖아요. 의사 양반 내 말 안 들려요? 아까 날짜도 맞게 말했잖아. 보셨죠? 전형적인 공격성입니다. 자신의 인지 저하를 인정하기 싫어서 화를 내는 거죠. 이 정도면 중증 알츠하이머 의심됩니다.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돌팔이 의사가 미쳤나? 준혁아, 너도 봤지? 나 멀쩡하게 대답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어떡해. 어머님 상태가 저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소리 지르시는 것 봐. 우리 못 알아보시면 어떡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금수는 이 상황보다 아들의 태도에 더 놀랍다. 아들이 금순의 눈을 피하는 걸 봤다. 금순의 멀쩡한 정신보다 저 사기꾼 의사의 말을 더 믿는다. 아니, 믿고 싶은 거겠지. 며느리의 연기에 속아 제 어미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아들. 금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치매가 아니라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았다. 검사실을 뛰쳐나온 금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쉰다. 분하고 억울해서 손이 덜덜 떨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간다. 저 할머니 치매인가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 모두가 적처럼 느껴졌다. 그때 병원 기둥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빠르게 다가온다.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소희다. 그녀는 준혁의 병원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통화를 엿듣고 미행해 왔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예요. 저 의사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할머니 멀쩡하신 거 저는 알아요. 금순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젊은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보고 있다. 금순의 눈이 커진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처음 만난 내 편이다. 저만치서 지은과 준혁이 두리번거리며 금순을 찾는 모습이 보인다. 소희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미리 적어온 쪽지를 꺼내 금순의 손에 꽉 쥐어준다. 이 병원 좀 이상해요. 보호자분이 억지로 입원시키려고 하면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처음 만난 내 편. 소희가 모자를 눌러쓰고 비상구 쪽으로 빠르게 사라진다. 금수는 소희가 준 따뜻한 캔과 쪽지를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는다. 꺼져가던 눈빛에 다시 도끼가 서린다. 그래, 아직 세상에 내 편이 하나는 있구나. 이름 모를 아가씨의 손이 참 따뜻했다. 며느라, 내가 덫을 놓았구나.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려고? 오냐, 어디 한번 해봐라. 이 늙은이가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지 새끼가 사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금수는 다짐을 했지만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경비실 앞. 금순이 터벅터벅 걸어와 문을 두드린다. 힘이 하나도 없다. 태수가 문을 열자 참았던 울음이 터진 금순이 바닥에 주저앉는다. 놀란 태수가 금순을 부축해 안으로 들인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손에 쥔 금순,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서름을 토해낸다. 내 며느리가 날 미친년 취급합디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어요. 내 땅. 그놈의 땅이 뭐라고? 땅이라뇨? 성수동에 남편이 남긴 땅이 좀 있어요.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경비 양반 나 어떡해요?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고. 나 정말 무서워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 모의입니다. 어르신, 저 믿으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동네 아저씨 같던 순한 눈매가 매섭게 빛난다. 태수는 금순의 낡은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꼼꼼히 적기 시작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다. 금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내 마지막 희망이구나. 번듯한 법률사무소. 명패에는 변호사 김철민이라고 적혀 있다. 태수가 양복을 입고 들어선다. 중년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태수를 맞이한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강 검사님, 아니, 강 선배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연락도 딱 끊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지냈네. 김 변호사, 긴 말 안 하겠네. 사람 하나만 좀 알아봐줘. 한지은, 성수동 박준혁 정형외과 원장 부인이야. 금융거래 내역, 채무관계, 그리고 최근 만나는 남자까지 싹 다. 선배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거 보니 큰 건이군요. 알겠습니다. 제 인맥 총동원해서 털어보죠. 태수가 검사 시절 인연이 깊었던 김철민이었다. 김철민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우상이었던 태수가 부탁을 하자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나서서 태수를 도와주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태수와 김철민은 다시 마주 앉았다. 김철민이 조사한 한지은에 관련된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다. 한지은 채무 7억, 최민재 사채업자와 통화 기록, 호텔 출입 CCTV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수의 시선이 멈춘 서류 하나. 박준혁 정형외과 직원 명부 간호사 강소희. 소희? 내 딸 소희가 왜 저 병원에? 퇴근하는 소희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온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태수다. 경비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 소희가 걸음을 멈춘다. 7년 만에 재회. 아빠, 소희야.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라고 소리치고 떠났던 딸. 태수는 다가가 딸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 소희가 먼저 달려와 태수의 품에 안긴다.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혼자 둬서 미안해.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태수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소희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7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진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간호사가 되었구나. 신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잃어버린 딸을 찾고 억울한 할머니를 구할 기회를. 눈물을 추스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태수는 금순의 사연과 자신이 조사한 며느리 지은의 비리를 소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도 이상했어요. 원장님 몰래 병원 돈이 자꾸 비는 것 같아서. 그리고 며칠 전에 그 할머니, 제가 도와드렸어요.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검사 받으시던 분, 맞죠? 그래. 그분이 바로 박금순 어르신이다. 소희야, 내 도움이 필요하다. 병원 내부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감시해 줄 사람이 필요해. 위험할 수도 있다. 하겠니? 할게요. 아빠 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 저한테 엄마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켜드리고 싶어요. 태수와 소희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태수, 금순, 소희 이 세 사람이 완벽한 반격의 팀이 결성되는 순간입니다. 전직 검사, 현직 간호사, 그리고 숨기고 살았던 엄청난 재력의 자산가. 우리는 준비됐다. 돈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들에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다. 기다려라. 준혁의 병원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 소희가 주위를 살피며 지은의 방인 부원장실로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그녀의 귀에는 태수와 통화 중인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소희야, 서랍장 두 번째 칸이나 금고 쪽을 봐라. 지은이가 이중 장부를 쓴다는 제보가 있었어. 그리고 최 원장과 주고받은 서류가 분명 있을 거다. 네, 아빠. 지금 보고 있어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려는데 잠겨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는 소희의 눈에 책상 위 달력 밑에 숨겨진 열쇠 하나가 보입니다. 그 열쇠를 집어 서랍을
열자 비밀 장부와 서류 봉투가 보입니다. 봉투 겉면엔 최민석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는 소희의 눈이 커집니다. 입원 동의서, 진단서 발급 견적서. 둘 다 가짜로 만든 서류들입니다. 찾았어요. 세상에, 미쳤어. 어머님 재산 포기각서 초안까지 있어요. 침착해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원위치 시켜놔. 누가 온다. 빨리 나와. 그때 복도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지은의 구두 소리입니다. 소희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문 뒤로 숨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을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소희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금순의 집에 퀵서비스가 도착해서 보니 지은이 보낸 보약 박스입니다. 금순이 박스를 뜯자 검붉은 한약 파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님,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다시 검사받으러 가요. 며느리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운을 차리라고? 나를 재우려는 수작이겠지. 여우 같은 년. 내가 내 밥상 위에 올라간 생선인 줄 아느냐. 금순이 가위를 들어 파우치를 잘라 싱크대에 죄다 쏟아버렸습니다. 검은 액체가 콸콸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한 금수는 빈 파우치들만 모아 쓰레기통에 다 먹은 것처럼 보기 좋게 담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다. 내 정신을 흐리게 해서 검사 때 헛소리하게 만들 셈이지. 마셔주마. 내 상상 속에서만. 이제부터 나는 점점 더 미쳐가는 연기를 해야 한다. 내가 안심하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아들 준혁의 병원에서는 소희가 지은을 감시하고 있었다. 소희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비상계단 쪽으로 가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지은의 전화통화 목소리입니다. 아, 원장님, 약을 먹였는데도 노인네가 쌩쌩하다니까요? 더 센 걸로 지어주세요. 완전히 넋이 나가서 침 질질 흘리게요. 돈은 땅 팔리면 2배로 드린다니까. 이번 주 내로 입원 못 시키면 우리 다 죽어요. 사채 이자가 얼만 줄 알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상계단에 울려 퍼집니다. 소희는 계단 그늘에 숨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 손을 위로 뻗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노인네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때 소희의 발밑에 있던 빈 캔이 딸그랑 소리를 내며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통화하던 지은이 캔 굴러가는 소리를 듣고는 상황 파악을 위해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옵니다. 소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지은의 그림자가 소희를 덮치려는 순간 아래층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어머, 당신. 깜짝이야. 아니, 전화 좀 하느라고. 당신은? 간호사가 당신 찾는다고 해서. 빨리 와봐.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준혁을 따라 나가는 모습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소희가 그제야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엔 녹음 저장 완료가 떠 있습니다. 경비실 안에 좁은 탕비실의 태수, 금순, 소희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소희가 찍은 가짜 진단서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고 지은의 악독한 목소리를 들은 금수는 충격보다는 서늘한 분노가 어려 있습니다. 내 아들. 준혁이 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 원장님은 며느리분이 사채를 쓴 건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저 어머님 편찮으신 줄로만 알고 바보같이 이용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 미수, 감금 시도, 의료법 위반, 콩밥 먹이기엔 차고 넘칩니다. 어르신, 이제 터트리시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래요. 내일 내 팔순 잔치가 있지. 며느리가 친척들 다 불러놓고 효부쇼를 한다고 했어. 거기서 내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하더군. 그 잔치상 내가 제대로 엎어주지. 내 인생의 마지막 잔치가 될 것이다. 피눈물 흘리는 잔치가 될지 통쾌한 축제가 될지는 내 손에 달렸다. 지은아 기대해라. 시어머니가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박금순 여사 고희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친척들, 지은의 지인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북적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있는 금순. 지은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효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치매기가 오락가락하셔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세요. 아이고, 속상해라. 지은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니가 최근 정신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위해 재산관리 권한을 저희 부부에게 위임한다는 발표를 하려 합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죠? 지은이 미리 섭외한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금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준혁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습니다. 지은이 금순의 손에 억지로 인주를 묻히고 지장을 찍으려 하며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찍어야 병원 가서 편히 쉬시죠. 자, 여기. 지은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금순의 엄지손가락이 서류에 닿기 직전 갑자기 금순의 손이 지은의 손목을 탁 낚아챕니다. 치워라. 네? 어머니? 지은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악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금순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자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일어서시는데? 멀쩡하신 거 아니야? 금순이 지은을 밀쳐내고 마이크 앞에 꼿꼿이 섰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너희들이지. 어머니. 지금 증세가 도지신 거예요. 이분 모셔, 빨리. 경호원들이 금순을 제지하려 다가오려는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쾅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태수와 소희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의 손에는 USB가, 소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끌어냅니까? 저는 박금순 여사의 법률 대리인 강태수입니다. 태수가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하자 스피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멀쩡한 노인네 하나 정신병자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돈은 땅 팔리면 2배로 준다니까.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하고 지은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희가 준혁에게 다가가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세요. 사모님이 도박 비치력 때문에 어르신을 강제 입원시키려던 가짜 진단서들과 사체 내역입니다. 서류를 본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여보,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니를 병원에 가두려고 사채까지 써서 나한테는 병원 확장한다고 거짓말하고. 여보, 그게 아니야. 다 우리 잘 살자고. 당신 병원 살리려고 그런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금순이 매달리는 지은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지만
더 이상 망설임은 없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을까봐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천륜을 저버린 죄는 용서가 안 되는구나. 준혁이 너도 똑바로 들어라. 내 재산 300억이다. 단 한 푼도 너희들에게 안 물려준다. 금순의 폭탄 선언에 좌중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목숨이다. 자식 망치는 독이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없앴을 것을. 오늘부로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리고 금순이 뒤에 서 있는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수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남은 내 인생은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이 친구와 함께 진짜 내 인생을 살 거다.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뒤로 하고 금순과 태수가 걸어 나옵니다. 그 뒤를 소희가 흐뭇한 표정으로 따릅니다. 금순이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하자 태수가 든든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정말 멋지셨습니다. 고맙소 강 선생.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배고픈데 우리 순댓국이나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제가 아주 잘하는 집을 압니다. 모시겠습니다. 석양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쓸쓸하던 금순의 그림자 옆에 태수의 그림자가 나란히 걷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의 방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전 재산을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한 박금순 여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느 한 식당의 주방에서는 화려했던 지은이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그릇 좀 빨리 닦아요. 왜 이리 느려 터졌어? 네, 죄송합니다. 지은의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식당 주인이 빨리 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알았다고만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TV 속 어머니의 기부 뉴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쓴 소주를 들이킵니다. 소희가 사무국장 명패가 있는 자리에 앉아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태수와 화사한 핑크색 투피스를 입은 금순이 들어왔습니다. 금순의 얼굴은 1년 전보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사장님, 아빠, 두 분 오셨어요? 오늘 복지관 기공식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래 소희야. 고생 많았다. 내 덕분에 내가 이런 보람된 일도 해보는구나. 내 돈이 자식 망치는 독이 아니라 사람들 살리는 약이 되니 얼마나 좋으냐. 당신이 결단 내린 덕분이죠. 자, 이제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그만 나갈까요? 예약해둔 그 차가 왔답니다. 세련된 최신형 캠핑카 한 대가 탁 트인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태수가, 조수석에는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는 금순이 앉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다 집 놔두고 차에서 잠을 다 자러 가네. 그런데 영감 운전 실력 하나도 안 죽었네. 어허, 제가 왕년에 무사고 30년 아닙니까? 어르신. 아니, 이제 금순 씨라고 불러도 됩니까? 금순 씨 모시고는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그냥 임자라고 해 임자. 그나저나 저 바다 좀 봐요. 파랗다 못해 눈이 시리네. 내 마음속에 있던 멍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캠핑카 앞에 테이블을 펴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와 타닥타닥 타는 장작불 소리.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비싼 다이아 반지는 아닙니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샀어요. 예뻐서. 태수가 꺼낸 건 투박하지만 예쁜 옷반지. 금순의 주름진 손에 태수가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늙어가 주시겠어요? 금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반지를 어루만진다.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귀하네. 300억보다 이 옥반지가 더 무겁고 따뜻해요. 고마워요, 태수 씨.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을 선물해줘서.